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사진 속 로고 익숙하신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마녀 메두사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어졌죠. 이 메두사라는 괴물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한 패션 브랜드가 이 신화에 착안해서 로고를 만들게 돼요. 자기들의 제품을 한번 딱 보면 돌로 굳어버릴 정도의 강렬함이 있다는 포부였죠. 그게 바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입니다. 이 베르사체는 지아니 베르사체라는 이탈리안 남성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9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로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이런 셀럽의 의상을 담당했었고요. 또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그의 옷을 아주 자주 애용했죠. 그는 자신의 브랜드 이 베르사체를 알리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투자했는데 첫 패션쇼에 슈퍼모델이 서기도 했어요. 이 런웨이에서 이 슈퍼모델들의 어떤 관능적인 섹시함은 베르사체라는 브랜드를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로 끌어올렸고요. 그렇게 이 베르사체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던 1997년 지아니 베르사체의 경력이 절정에 이르던 그때 그는 5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치 메두사의 저주라도 걸린 듯 정말 이게 누구도 예상 못했던 죽음이었죠. 게다가 이게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살인 사건에 그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면서 죽어서도 큰 미스테리를 남기게 되는데요. 일단 범인은 앤드류 필립 커네넌, 지아니 베르사체를 포함한 총 5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마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걸까요? 게다가 베르사체는 왜 하필 이 남자의 표적이 되었던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범인 커네넌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필립 커네넌, 그는 1969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출신이었는데 전역을 하신 후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죠. 커네넌 얘도 147이라는 아주 높은 IQ를 가지고 학창시절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성장했죠.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아주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학교에 진학합니다. 여기가 워낙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쟁쟁한 애들 속에서 좀 기죽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커네넌은 내가 사실 이스라엘 백만장자의 아들이다 라는 거짓말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그는 문득 아버지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직업, 그것에 따른 연봉에 비해서 아빠가 너무나 사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항상 값비싼 명품 옷에 액세서리에 최고급 승용차까지. 우리 아버지는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알고 보니까 답은 간단했죠. 아버지가 투자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횡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주식을 판매하고 있는 아주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커네넌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굳이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구나. 그는 아버지처럼 빠르고 쉽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였죠. 바로 마약 거래와 성접대입니다. 이후 그는 마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또 몸을 팔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소위 매춘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도 깨닫게 됩니다. 머지않아 이게 가족들에게 알려졌는데 특히나 해군 출신이던 아버지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부족할 거 없이 다 키운 아들인데 자기 자부심이었는데 갑자기 매춘부의 동성애자? 이게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커네넌은 이 아버지와의 큰 갈등 끝에 대학을 자퇴했고 그 길로 집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그는 더 화려하고 또 위험한 반문하에 빠져들어요. 마약 파티와 또 문란한 성생활을 마음껏 즐겼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부유한 돈 많은 노인들한테 자신의 성을 파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 대가로 받게 되는 높은 용돈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벌었고 거기에 고급 자동차와 여행도 덤이었고요. 하지만 이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커넨원을 이렇게 은밀한 애인으로 후원하고 있던 블라치포트란 사람이 있었는데 얘한테 이별을 통보당하면서부터였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커넨원이 더 이상 외모를 가꾸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아 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커넨원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껏 모든 자신의 생활을 소위 돈 많은 후원자들한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들한테 차이면 그들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꼭 돈뿐만은 아니에요. 커넨원은 어릴 적부터 부자들과 어울리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한 거죠. 돌이켜보면 그 학생 시절에 부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만장자 아들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류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아주 큰 자부심이에요. 근데 그 굴레에서 내가 쫓김을 당했다? 그러자 커넨원이 훅 무너집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크게 좌절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해결책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 남자친구였던 제프리 트레일이었고요. 또 데이비드 매디슨이에요. 우선 이 제프리는 전 연인이자 친구였어요. 동시에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했고요. 과거 커넨원이 이 사람한테 함께 마약을 팔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잘 설득해서 관계를 회복한다면 함께 마약을 팔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그 두 번째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커넨원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 증언에 따르면 커넨원에게 데이비드는 정말 삶 그 자체였다고 해요. 데이비드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커넨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만난다면 내가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1997년 4월 커넨원은 미네소타에 있는 데이비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제프리도 불러서 함께 데려갔죠. 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 관계를 회복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사랑도 찾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 사람이 마주 앉았죠. 하지만 분위기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단 이 두 사람이 커넨원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야 우리가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도 모두 거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커넨원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마저 자기를 저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망치를 집어들더니 제프리를 내리칩니다. 무려 27번이나요. 아니 이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집이었잖아요. 데이비드가 너무 놀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이때 커넨원이 데이비드를 쳐다보면서 말하죠. 너 나 도와줄 거지? 데이비드는 상황이 너무 두려웠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넨원을 도와서 제프리의 시신을 양탄자에 마른 후에 벽장 안에 숨기게 됩니다. 이후에 함께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도주를 시작하게 되죠. 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도주를 하게 됐고요. 한참을 달려서 어느덧 76km 정도 떨어진 러쉬 호수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 사이에 이제 데이비드는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점점 이성을 되찾았어요. 아,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거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주를 결심하고 잠깐 차에서 내려서 커넨원이 틈을 보인 사이 마구 뛰어서 도망치려던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커네넌이 데이비드 몰래 권총을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데이비드의 등과 머리를 쐈고 데이비드는 즉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살인이었어요. 이후에 커네넌은 다시 그 데이비드의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졌고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두 건의 연쇄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자,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음 이 제프리의 시신이 데이비드 집에서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범인이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데이비드의 시신까지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이 집을 수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커네넌이 가지고 온 여행 가방 그리고 피 묻은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진짜 범인이구나 하고 추격을 시작하게 돼요. 한편 커네넌은 이제 데이비드 차를 타고 계속 도주하기에는 잡힐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를 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웃거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면 되겠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길로 곧장 노인을 습격합니다. 노인의 이름은 리 미글린. 72세였던 그는 이 커네넌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날 운이 좋지 않게 거기에 있었고 그의 차가 필요해서 벌어진 살인이었죠. 하지만요, 참 이상합니다. 이 죽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이 미글린은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고 근데 목이 잘려서 살해를 당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사체를 차로 여러 번 밟아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유 없는 살인도 모자라서 점점 이 사람이 광기의 살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자, 그렇게 미글린을 살해한 후 커네넌이 한 일은 또 더 기괴합니다. 그 미글린 집에 들어가더니 태평하게 샌드위치 만들어서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고요. 또 면도도 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요. 자, 이후에 미글린의 차를 가지고 이젠 뉴저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추격을 피할 수 있지? 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요. 그러다 떠오른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제 아무리 경찰이라도 공동묘지까지 수색을 하겠어?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또다시 네 번째 살인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45살이었던 윌리엄 리즈. 아주 평범한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근데 커네넌이 윌리엄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요. 너 차키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죠? 근데 윌리엄도 이 위험한 사람 같으니까 도발하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차키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순간 윌리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4건의 순식간에 벌어진 연쇄살인. FBI도 황급히 이 사람 정말 위험인물이다 라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즉각 현상수배에 올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이때 커네넌은 윌리엄의 트럭으로 바꿔 타고 또다시 도주를 시작합니다. 자, 아까 뉴저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번 목적지는 쭉 내려와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예요. 왜 마이애미야? 갑자기? 여기에 지아니 베르사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좀 충동적인 분노에 의해서 죽였던 제프리와 데이비드, 그리고 도주를 위해서 무차별로 죽였던 미글린과 윌리엄. 이 앞서 4명과 달리 커네넌은 베르사체 건에 있어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일단 마이애미에 있는 베르사체 저택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베르사체가 아직 긴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이때 커네넌은 이 집 주변을 이제 둘러보면서 주변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차분히 그가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것도 무려 2달 동안이나요. 이때 FBI가 계속 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행동했죠. 현금만 사용을 했고요. 또 가발을 써서 외모를 계속 바꿔갔고요. 그렇게 2달을 살았던 겁니다. 자, 베르사체 집 앞에서 잠복을 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베르사체가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걸 확인한 커네넌은 3일간 주변을 또 계속 맴돌면서 베르사체의 동선을 치밀하게 파악했죠. 1997년 7월 15일 평소와 달리 지아니 베르사체는
산책도 할 겸 자신이 직접 신문을 사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게 사실 평소에는 항상 비서를 지키던 일이었어요. 커네넌에게는 바로 이날이 기회였던 거죠. 잠시 후 베르사체가 신문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내는 순간 탕탕! 그의 등 뒤에서 2번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은 베르사체의 얼굴 왼쪽,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목 오른쪽을 관통했죠. 이 총격 당시 저택 안에는 베르사체의 오랜 연인이었던 안토니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바로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베르사체를 발견했죠. 그 사이에 커네넌은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들이 당시 베르사체 살해 현장의 모습입니다. 계단에 남아있는 혈흔과 또 벗겨진 슬리퍼가 그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커네넌은 이제 5건의 연쇄살인범이었어요. FBI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윌리엄에게서 훔친 트럭이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커네넌이 없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베르사체가 사망한 지 8일째 되던 날,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마이애미 바닷가 인근에 있는 한 보트 정박시설 관리자였거든요. 근데 이 어떤 시설에 자물쇠가 부러졌고 내부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라는 신고예요. 심지어 안에서 총성까지 들렸다는데요. 경찰은 초기 발동했죠. 그리고 즉각 특수기동대까지 동원을 해서 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을 하자 눈앞에 펼쳐진 건 총으로 머리를 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커네넌이었습니다. 시신 옆에 권총이 발견됐는데 이게 지난 5건의 연쇄살인에서 사용한 바로 그 총과 일치했죠. 와, 미 전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게다가 유명인까지 죽인 이 범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면서 언론이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가 왜 베르사체를 죽인 건지 그 이유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이전에 4건의 살인은 충분히 앞뒤 관계가 설명이 되죠. 근데 도대체 베르사체는 왜 죽였냐는 거예요. 수많은 매체들이 그와 베르사체가 과거에 어떤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건 커네넌이 마피아의 사주를 받아서 베르사체를 살해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왜 이랬냐면 그 베르사체 사망 현장 인근에서 죽은 비둘기가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이 죽은 비둘기라는 게 범죄 조직에게 남기는 메시지다, 이런 음모론이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게 마피아와 연관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죠. 자, 그럼 2번째로는 커네넌이 에이즈 양성 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어떤 게이 커뮤니티의 증오를 품고 당시에 가장 성공한 게이인 베르사체를 그냥 대표적으로 살해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검사를 해보니까 커네넌이 에이즈 음성 판정이었어요. 에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죠. 3번째로는 베르사체가 커네넌의 스폰서였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베르사체와 커네넌이 같은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 머문 적이 있어요. 또 그 커네넌이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베르사체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과거에 뭔가 얽혀있는 연인 아니 또는 여러 관계인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이 2 사람이 다 죽은 상황에서 진실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베르사체 유족들은 이 2 사람은 일면식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어찌 보면 연쇄살인마 커네넌과 엮이는 것 자체가 불쾌했을 수도 있죠. 마지막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저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라는 것이었죠. 특히나 그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너무도 잔혹하게 살해하는 다분히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드러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르사체라는 사람은 당시 게이들 사이에서 가장 선망받고 성공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었던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살인? 그래서 어찌 보면 커넨언이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베르사체의 삶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것을 질투해서 벌인 일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유명인을 죽임으로써 뭔가 그 악명을 얻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무수한 추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살해 동기는 지금껏 미스테리로 남아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답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조차 이젠 없을 수도 있죠. 커넨언의 무분별하고 아주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인해서 90년대를 풍미한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잃게 된 브루넬 사건. 범인을 찾긴 했지만 그는 입을 다문 채 찜찜하게 남아버린 희대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